아가, 친정엄마랑 드라이브 잘하고 있니? 내가 준 커피는 마셨고, 슬슬 졸리지 않니?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평소 물 한 잔 안 떠주던 분이 챙겨준 보온병. 등골이 서늘해진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아, 그 커피요? 아까 아버님이 출근길에 드신다고 들고 나가셨는데요. 지금쯤 고속도로 타셨을 텐데, 졸음운전은 안 하시겠죠? 그 순간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던 시어머니의 완벽한 살인 계획. 그 소름 돋는 덫을 역으로 이용한 한 여자의 잔혹하고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집안일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은 또 무엇을 시키실지, 빨래는 얼마나 쌓여 있을지 미리 헤아려야 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제 월급 통장은 단 한 번도 제 손에 쥐어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통장과 카드를 가져가시면서 친정에 단돈 10,000원도 붙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뭐 한다고 이제서야 기어 들어와? 싱크대에 그릇 산더미인 거 안 보여? 저는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고무장갑부터 꼈어요. 네, 어머니, 바로 할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시어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발로 툭 밀어 보내셨어요. 저는 묵묵히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양말짝부터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친정엄마 이름이 떴어요. 저는 빨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우리 딸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대답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들어와 제 발치에 코드를 꽂으셨습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수화기를 귀에다 바짝 붙였어요. 이 방 먼지가 한 트럭이다. 며느리가 청소를 안 하니 시애미가 해야지. 어머님, 제가 조금 이따 바로 할게요. 지수야, 끊어. 시어머니가 찾으시나 보네. 전화는 그렇게 또 3분 만에 끊겼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며칠 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선물부터 챙겼어요. 백화점에서 산 홍삼 세트와 두툼한 봉투를 거실 탁자에 올려두자 시어머니가 봉투부터 열어보셨어요. 지폐를 한 장씩 세시던 시어머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 친정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 좀 다녀올까 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추셨어요. 뭐, 드라이브? 당일치기로 다녀올게요. 본가까지 제가 차로 모시고 가서요. 옆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민철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친정 가겠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선물 다 챙겨드렸잖아. 하루 정도는 우리 엄마도 뵈야지. 시어머니는 봉투를 탁자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이불을 펴고 누우셨습니다. 머리에는 흰기를 두르시고 끙끙 앓는 소리를 안방 너머로 흘려보내셨어요. 민철은 안방을 들락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결국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저러는 거 안 보여? 내일 가지 마. 3년 동안 명절에 얼굴 한번 못 뵀어. 이번에는 꼭 챙겨드릴 거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그러다 저번처럼 어머니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밤새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외출 채비를 마쳤어요. 거실로 나오자 어젯밤까지 알아누우셨던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앞치마까지 두르고 보온병 뚜껑을 닫으시는 모습이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얼굴에 살갑게 웃음을 띠셨습니다. 아가, 장거리 운전인데 피곤하겠다. 이거 챙겨가거라. 커피 한 병 타놨어. 저는 보온병을 받아드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간 저에게 물 한 잔 떠준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운전하면서 꼭 마셔. 졸음운전이 제일 무서운 거야.
현관을 나서며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끈끈하게 따라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차에 타자마자 보온병을 조수석 발 밑 깊숙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뚜껑조차 열지 않은 채로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3시간쯤 달렸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내가 준 커피는 마셨니? 어때? 달달하든? 저는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요. 아버님이 아침에 보온병을 들고 나가셨어요. 뭐라고? 아버님도 장거리 운전하시잖아요. 피곤해서 커피를 챙기셨나 봐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이 컥 막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뒤이어 무언가 콩하고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핸들을 꺾어 가장 가까운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왔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구급차의 빨간 경광등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시어머니 옆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다 깬 민철이 헝클어진 머리로 따라 나왔습니다. 민철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매섭게 치켜뜨더니 아무 말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이 멀어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지자 저는 텅 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화면이 아직 켜져 있길래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수면제 다량 복용 시 증상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에 아침의 보온병이 번쩍 떠올랐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처박아둔 보온병을 꺼내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옷장 맨 안쪽 겨울 코트 속에 보온병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민철이 응급실 복도에 서서 의사와 이야기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쇼크로 쓰러지셨대요. 평소 지병도 없으셨는데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네요.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 신용을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 끝에는 마른 침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철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옆에 잘 있어.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다녀와. 민철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저는 손을 걷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보온병 한 잔에 모든 것이 끝날 뻔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어요. 민철은 병원에 남기로 했고 텅 빈 집은 시계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에서 일회용 비닐 장갑을 꺼내 양손에 꼈어요. 밀폐 용기 3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고 옷장에 숨겨둔 보온병을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진한 커피 냄새 사이로 알싸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숨을 참고 보온병을 기울여 갈색 액체를 용기 3개에 조심스럽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는 분석을 의뢰할 것, 하나는 제가 따로 보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만일을 대비한 예비분이었어요. 용기 뚜껑을 단단히 닫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일 반차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설 기간을 알아봐야 했고 변호사도 찾아야 했습니다. 3년을 견뎌온 며느리 한지수는 오늘 밤 부엌에서 죽었어요. 밀폐 용기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저는 거실불을 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한 뒤 미리 수소문해둔 사설 민간 조사기관을 찾아 시내로 향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밀폐 용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관은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떤 의뢰로 오셨습니까? 이 안에 든 액체 성분을 분석해 주세요. 수면제나 의심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의뢰인 신원은 외부에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사흘, 늦어도 닷새 안에 나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성금을 치른 뒤 그 길로 회사로 돌아갔어요. 며칠을 버티는 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고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해 안방에 누워 계셨고 민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야간 근무를 다녀왔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조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와서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조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책상 너머로 밀었습니다. 강력한 졸음 유발 성분과 수면제 가루가 검출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운전 중에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치사량인가요? 체격이나 컨디션에 따라 충분히 사람 한 명 넘길 수 있는 양입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민철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안방을 피해 부부 침실로 그를 불렀어요. 방문을 닫고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좀 봐. 뭔데 이게? 어머님이 그날 아침 나한테 주신 보온병 커피야. 정밀 분석 결과지야. 민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민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 아니야. 분명히 검출됐다고 적혀 있잖아.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니가 너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종이는 뭔데? 민철은 결과지를 와락 움켜쥐더니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침대 위에 눈처럼 흩어졌어요. 민철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이딴 짓 한 번만 더 해.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린다. 손 놔. 어머니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너 피해망상이야. 알아?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알아 누우셨다던 시어머니가 멀쩡한 걸음으로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며느리한테 살인범 소리를 듣고 있나? 어머님, 그날 보온병 커피 어머님이 직접 타주신 거잖아요. 내 새끼야, 너 인연 좀 보거라. 시애미가 살뜰히 챙겨주니까 그걸 트집 잡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척 곁눈으로 저를 흘겨보는 눈빛이 그제야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 집은 두 사람이 한 몸이었어요. 며칠 뒤 토요일 오후 민철은 동창 모임에 나가고 시어머니는 미용실에 가셨습니다. 저는 민철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부터 뒤졌어요. 잠겨있던 맨 아래 서랍은 머리핀으로 한참 만에 열렸어요. 서류뭉치 사이에서 노란 종이봉투 3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보험증권이었어요. 계약자 한지수, 피보험자 한지수, 수익자 시어머니. 상해 사망 시 지급 금액은 한 건당 5억, 제 건을 합치면 15억이 넘었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혼 초 민철이 연말정산용 저축성연금이라며 한 뭉치 서류를 내밀던 그날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안경도 안 쓴 채 도장을 누른 곳마다 사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제 목숨값을 적어놓은 종이였더라고요. 이게 결혼이었구나. 저는 증권을 서랍에 그대로 두고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셔터 누르는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추 모양 초소형 녹음기 5개와 만년필 모양 녹음기 2개를 주문했어요. 택배는 회사 주소로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 포장을 뜯고 충전 상태를 확인했어요. 집으로 들어간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저녁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더 드릴까요? 됐다. 너나 많이 먹어. 살을 좀 붙여야 애를 낳지. 어머니, 이 사람 요즘 입맛이 없대요. 죄송해요, 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저는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오는 척하면서 텔레비전 뒤편에 녹음기 하나를 단단히 붙였어요. 밤이 깊어 민철이 잠든 사이 저는 민철의 첫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운전석 시트 아래쪽 손이 닿기 어려운 구석에 녹음기를 부착했어요. 조수석 콘솔 박스 안쪽 깊은 곳에 또 하나를 숨겼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녹음기를 심었어요. 주방 환풍기 옆 안방 화장대 아래 거실 책장 뒤편까지요. 침실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민철의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이 똑같았어요. 민철이 잠들면 저는 화장실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첫날 거실에서 잡힌 대화는 가슴을 칼로 그었어요. 그 총년이 보온병을 안 마셨더라고. 머리가 제법 돌아가. 어머니,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보험금 3건이 그냥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가을 되면 등산 한번 같이 가자고 꼬셔보자. 절벽길 많은 대로. 이어폰을 빼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울음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이 되도록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파일마다 날짜와 장소를 적어 폴더로 분류했습니다. 이메일 2개를 새로 만들어 클라우드 2군데에 동시에 백업했어요. 혹시 휴대폰을 빼앗기더라도 자료가 남도록 친정엄마 명의로도 한 부 더 저장해 두었습니다. 낮에는 전과 똑같았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민철의 셔츠를 다리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는 과일을 받아 베어 물고 웃었어요. 우리 며느리 요즘 얼굴이 좀 나아졌네.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덕분이에요. 어머니, 지수가 요즘 마음을 잡았나 봐요. 저는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이 집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더 이상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면 안쪽에서 저는 매일 한 걸음씩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이불 속 휴대폰에 쌓이는 녹음 파일은 4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증거 수집을 이어갔던 일주일 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캐리어 2개를 끌고 선글라스 낀 시은우이가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다던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옳게, 비켜. 짐 들어간다. 형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엄마 죽다 살아났다는데 미국에서 한가하게 있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거실로 달려나오시더니 시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와줬구나. 이미는 며느리한테 모함당해서 산송장이 됐다. 옳게,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형님, 오해예요. 시누이는 대답 대신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는 안방에 진을 치고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 종일 저를 헐뜯었어요. 이튿날 출근하고 돌아와 보니 제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서랍이 모두 빠져 있었고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손뜨개 목도리는 가위로 갈기갈기 잘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친정엄마와 찍은 사진 액자는 요리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뛰쳐나가니 시누이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형님, 제 방 들어가서 왜 이러신 거예요? 청소했어. 곰팡이 쓴 잡동사니 좀 정리해줬더니 왜 그래? 며느리 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딸이 좀 도와준 거다. 어머니, 이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시누이가 정리 좀 해줬다고 야단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튿날 점심시간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카드를 긁었더니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자 카드가 정지 상태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점심도 못 먹고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월급 통장 잔액조회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 비상계단으로 나가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왜 막아놨어? 어머니가 너 씀씀이 해퍼서 정리하라셔. 내 월급 통장이야. 인증서까지 바꿔놨던데? 결혼한 부부 재산은 합치는 거야. 너 뭐 따로 살림 차리려고?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잔말 말고 들어와. 어머니 저녁 차려드리게.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경제권까지 박탈당한 며느리, 그게 지금 제 처지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잤고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쾅 열리더니 시누이가 막무가내로 들어와 화장대 서랍을 통째로 뽑아냈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바닥에 쏟아져 굴러갔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우리 엄마 죽이려고 약 같은 거 모아놨다며? 어딨어? 내놔. 그만하세요. 시누이는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 바닥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카페 뒤로 쓰러졌습니다. 시누이가 제 어깨를 발로 누르며 옷장문을 열어젖혔어요. 안 돼. 거기는 손대지 마요. 소란을 듣고 시어머니가 달려오셨고 뒤따라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을 보더니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함께 잡으셨어요. 이년이 우리 딸한테까지 손을 대?
어머니, 놓으세요. 너 진짜 미쳤지? 어머니가 너 때문에 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민철은 저를 일으켜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깨가 벽에 부딪혀 둔탁한 통증이 퍼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럼 이혼도장 찍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빈몸으로 나가. 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집온 며느리는 이 집 귀신이 돼야 나가는 거야. 저는 찢어진 카디건 안주머니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댔어요.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안주머니에 꽂아둔 만년필 모양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폭언과 욕설, 머리채 잡힌 비명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명을 더 크게 질렀어요.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던지는 폭언을 한마디라도 더 담기 위해서요.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헐떡이며 손을 놓으셨습니다. 됐다. 저녁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자. 세 사람이 거실로 사라지자 저는 방문을 닫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손바닥이 묻어나왔습니다. 어깨와 허벅지가 쑤셨지만 가슴 안주머니 녹음기를 만지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주차장으로 내려간 저는 차문을 열다 말고 멈춰섰어요. 운전석 아래 바닥에 갈색 액체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보니 브레이크 호스 한쪽이 칼로 그은 듯 길게 갈라져 있었어요. 미친 짐승들이 진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고인 오일과 갈라진 호스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셔터를 멈추지 않았어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면 저는 출근길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사설탐정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변호사가 기사를 검색하다 함께 발견해 미리 연락처를 받아둔 곳이었어요.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차량 한 대를 지금 당장 비밀리에 견인해 주세요. 위치 보내주십시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견인 차량 안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는 차량으로 부탁드려요. 증거를 보존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변으로 올라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골목을 보며 회사로 향하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자리를 잠깐 비운다는 핑계로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14층 계단참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시댁 이혼 살인미수 변호사를 입력하자 한 기사가 가장 위에 떴습니다. 가사소송 승소율 1위. 인터뷰 기사 속 강 변호사의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아래에 적힌 사무실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강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요. 모레 오후 3시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시댁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는 모아뒀습니다. 비서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오시면 됩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비상계단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방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년필 녹음기와 사설기관 분석 결과지를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의 클라우드 앱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모든 파일을 암호화 폴더에 옮겨 담았습니다. 보험병 분석 결과지, 보험증권 사진, 어제 머리채 잡히던 녹음, 차량 브레이크 사진과 영상까지요. 업로드가 끝났다는 알림이 뜨자 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탐정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차량 안전하게 경납 완료, 추가 지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감사합니다 라고 답신을 보냈어요. 저녁 무렵 회사를 나서며 저는 회사 근처 24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민철에게 야근이 길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레 오후 3시 강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며칠 뒤 반차를 내고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비서가 저를 곧장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강 변호사가 책상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앉으세요. 한지수예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가시죠. 가져오신 자료부터 보고 싶네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 폴더를 띄웠습니다. 보험병 성분 분석 결과지, 시어머니 휴대폰의 검색 기록 사진, 보험증권 세부의 사진, 머리채 잡히던 날의 녹음, 차량 브레이크 호스 사진과 영상까지 차례로 보여드렸어요. 강 변호사는 1시간 가까이 침묵을 지키며 자료를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에서 시어머니가 등산절벽 운운하는 대목을 들은 강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지수 씨, 이건 단순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특수협박, 폭행까지 형사사건이 한 묶음이에요. 형사사건으로 가도 되나요? 가야 해요. 이혼만 해서는 시댁 식구들이 살아남고 또 다른 며느리가 같은 일을 당할 거예요. 저 이길 수 있을까요? 한지수 씨가 모은 자료가 칼이에요. 저는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요. 시댁 일가 전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선임료의 절반은 강 변호사가 후불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승소만 하면 위자료에서 제하기로 한 거예요. 사설탐정 한 명을 붙여드릴게요. 경찰 출신이에요. 이름은 박 실장이고요. 다음날 오후 강 변호사 사무실 응접실에서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어요. 며칠 안에 시어머니 의료 기록부터 시아버님 사고 전후 자료까지 다 끌어오겠습니다. 시아버님이요?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은 보통 처음이 아니에요. 한번 성공한 사람이라면 과거가 있을 겁니다. 아, 시댁이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굴복한 적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일부러 어깨를 늘어뜨리고 시선을 바닥에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저를 흘겨보았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신 좀 차렸어?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예민했어요.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손수 사과를 깎으셨어요. 사과 한 조각을 포크에 꽂아 제 입에 들이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마음을 잡았으니까 시애미가 직접 깎아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사과를 받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는 척하며 입안 옆으로 밀어두었다가 자리를 비울 때 휴지에 뱉어냈어요. 민철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봐라. 사람이 됐어. 어머니, 진작에 잡으셨어야죠. 두 분 식사 다 하셨으면 제가 정리할게요. 박 실장에게서 닷새 만에 두툼한 자료가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민철의 외할머니가 7년 전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84세였던 외할머니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사고 직후 시어머니가 외할머니 명의로 가입해둔 상해사망 보험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유족이라고는 시어머니 한 명뿐이라 의심 한번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어요. 박 실장이 더 캐고 들어가니 사고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외할머니 단골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디 처방받은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당시 외할머니는 평소 수면제를 드시지 않던 분이셨다고 동네 주민들이 진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골 정신과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고 있었고요.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을 못하겠어? 저는 자료를 강 변호사에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이튿날 저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안방 침대에 누운 척하며 휴대폰의 라이브 녹음 앱을 켰습니다. 거실 화재 경보기 안에 며칠 전 박 실장이 직접 설치하고 간 초소형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등산이 안 되겠어. 너무 노골적이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 회사 출장 보내라고 민철이한테 말해뒀다. 출장지 호텔에서 가스 누출이면 그림이 깨끗하지 않니? 보험금은? 세 건 다 쪼개서 받으면 의심 안 받아. 미국 네 명의 계좌로 한 건 보내주마. 엄마, 민철이는 곧 재혼시켜야지. 저번에 본 그 의사 딸 어때? 그래, 며느리 49제 끝나면 바로 자리 마련하자.
화면을 보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49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거든요. 저는 입을 털어막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지려 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방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한참을 더 이어졌습니다. 증거 영상 파일을 박 실장에게 전송하자 30분도 안 돼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정도면 끝났어요. 모레 저녁 사무실로 오십시오. 작전회의예요. 모레 저녁 강 변호사 사무실에 박 실장과 함께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흰 보드에 차례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이혼소장, 위자료 청구, 살인미수 형사고발, 보험사기 형사고발, 특수협박, 폭행, 가압류 신청까지요. 모두 한꺼번에 접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쳐야 시댁 식구들이 입을 못 맞춰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검찰 쪽에 제가 라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나요? 모레 새벽이요. 한지수 씨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시는 척 하다가 안전가옥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안방을 정리했어요. 민철은 야간 근무를 가서 새벽에야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누워있다가 민철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가방 두 개에 꼭 필요한 옷가지와 통장, 도장, 결혼 전 친정엄마가 끼워주신 금반지, 그리고 모든 자료를 백업해둔 외장하드를 챙겼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안방 침대에 누운 민철이 한번 뒤척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철의 코 고는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들리자 저는 가방 지퍼를 마저 채웠어요.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 안방문 앞을 지났습니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람을 셋이나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어쩜 그렇게 평온한지요. 저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화장을 하고 출근복을 입었어요. 가방 두 개를 한쪽 어깨에 메고 다른 어깨에는 출근 가방을 맸습니다.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토스트를 굽고 계셨어요. 아침은 먹고 가지 그래.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게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1층 현관을 빠져나와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서자 박 실장이 검정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감사해요. 차가 출발한 지 정확히 30분 뒤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였어요. 들어가셨습니까? 방금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들어갔고 이혼소장도 송달됐어요. 시어머니 비명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린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지난 3년의 모든 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 던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몇 달 뒤 법원 출석 당일 법원 정문 앞은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박 실장이 운전하는 검정 세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고 인파 사이로 길을 텄습니다. 한지수 씨, 시댁 식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살인미수가 사실입니까?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정면에 두었어요. 법정으로 들어서니 피고인석에 시어머니와 민철, 신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부스스했고 민철은 야윈 얼굴로 눈만 번뜩였어요. 신우이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자 일제히 노려봤어요. 본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찰 측 모두 진술 시작하세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요지를 차분히 읊었습니다.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특수협박, 공동폭행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떨어질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이어서 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부에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정면 대형 화면에 보온병 커피의 성분 분석 결과지가 떴습니다. 강력한 졸음 유발 성분과 수면제 가루 검출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어서 시어머니 정신과 단골 의원에서 5년간 정기적으로 발급된 수면제 처방 기록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설기관 분석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 보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더니 시댁 거실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화재 경보기 안에 숨겨두었던 카메라가 잡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마주 앉아 등산 절벽이며 호텔 가스 누출이며 49제까지 입에 올리는 음성이 법정에 또렷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까지 그대로요. 방청석이 술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거 다 합성이야. 저 며느리가 우릴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 세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 시어머니가 함께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는 장면, 민철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이혼도장 찍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협박하는 음성까지 빠짐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엄마, 저거 엄마가 시킨 거잖아. 나는 옆에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이고. 이 인연이 미쳤나? 누가 너한테 시켰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졌잖아. 이게 누구한테 손을 떼? 내가 너 키운 게 어떤 줄 아니? 피고인석에서 모녀가 머리채를 잡고 엉겨 붙었어요. 경위들이 달려가 두 사람을 떼어놓는 동안 민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어요. 정수가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모두 퇴정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한 몸처럼 굴던 모녀가 자기 살 길을 찾자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강 변호사가 민철의 은닉재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 실장이 추적해낸 차명 계좌 5개와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부동산 2채까지 모두 가압류가 걸려 있었어요. 민철 측 변호사가 항변할 틈도 없이 강 변호사가 못을 박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청구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합산해서 8억 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고일이 잡혔어요. 그날도 저는 강 변호사 옆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김순자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박민철 폭행 및 살인미수 공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지 폭행 및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됐어요. 재산분할까지 합쳐 제가 받게 된 금액은 12억 원이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또각하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며 저를 향해 침을 뱉으셨어요. 한지수 2년?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다닐 거다. 두고 보라고.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짧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복도에 서 있던 친정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법정 정문 계단에서 내려서는데 5월의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잠시 눈을 감았어요. 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쇠사슬이 또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내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친정엄마와 강 변호사, 박 실장을 초대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와인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한지수 씨, 축하드립니다. 의뢰인 중에 이렇게 침착했던 분은 처음이에요. 두 분 덕분이에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변호사님, 우리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따님이 강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거둔 것뿐이에요. 식사 도중 휴대폰을 확인하니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읽히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화면을 친정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친정엄마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네 거야? 우리 거예요, 엄마.
엄마랑 나랑 둘이서 쓸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서울 외곽 한적한 거리에 1층 통유리로 된 상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작은 가로수가 줄지어 있었고 길 건너에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수야, 여기 진짜 좋다. 엄마, 우리 여기서 카페예요. 엄마가 만든 미역국이랑 잡채가 메뉴에 들어가는 브런치 카페요. 그 음식들을 누가 먹어주려나?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우리 엄마 손맛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여는 순간 핑가게한 햇살이 마룻바닥을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저는 한참을 그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이 그 햇살 속에 천천히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테리어 업체 견적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뉴 후보를 적어 내려가셨어요. 가게 한복판에 서서 손가락으로 테이블 자리를 짚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가로수 잎을 흔들었습니다. 이혼승 소판결 후 6개월이 지난 무렵 카페 오픈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주방 집기까지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매일 가게에 출근해 시제품 메뉴를 만들고 맛을 봤어요. 지수야, 이 잡채 샌드위치 어떠니? 엄마, 이거 대박이야. 메뉴판 1번에 올리자. 너 어렸을 때 엄마 잡채 좋아했잖니? 그래서 여기 메뉴에 꼭 넣고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시안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표시 제한. 받지 않고 끊었더니 음성 메시지 알람이 떴습니다. 한지수, 잘 사는 꼴이 보기 좋더라. 두고 봐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엄마 보호 잘해. 늙은 사람은 길에서 쉽게 넘어진다. 카페 잘 차렸더라.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저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처 지정을 알렸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요. 음성 메시지는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하시고요. 친정엄마가 위험할 것 같아요. 박 실장 통해서 경호 인력 2명 붙여드릴게요. 한지수 씨 옆에 1명, 어머니 옆에 1명이요. 다음날 박 실장이 직접 경호원 2명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한 분들이었어요. 1명은 제 카페 주변을 돌고 1명은 친정엄마의 일상을 따라붙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혼자 다니시는 시간이 많죠? 시장이며 동네 산책이며 자유롭게 다니세요. 며칠은 동선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정엄마께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엄마, 며칠만 외출 줄여줘요. 그 사람이 보복하려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또 그러니? 경원 한 분이 엄마 옆에 붙을 거예요. 알겠다. 조심하마.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카페에서 오픈 준비에 매달렸고 친정엄마는 집과 카페만 오갔습니다. 문제는 친정엄마가 잠깐 방심했던 그 오후에 일어났어요. 경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5분 사이 친정엄마는 시장 골목에서 그만 행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원이 사색이 되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어머님 잠깐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위치 추적 중입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20분 뒤 시장 인근 으슥한 골목에서 행인의 신고로 친정엄마가 발견됐어요. 저는 박 실장 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단 친정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극도의 공포로 인한 일시적 실신과 혈압 급강하예요. 깨어나실 수 있는 거죠? 안정 취하시면 곧 깨어나실 겁니다. 친정엄마는 2시간이 지나서야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자 친정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그놈이 병을 들고 있더라. 흔들면서 뿌릴 거라고. 무슨 병이요? 염산이라고 했어. 너 안 데려오면 내 얼굴에 붓는다고.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지수야, 너만 안 다치면 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다 끝낼 거예요. 그 사람 다시는 햇빛 못 보게 할 거야. 병실복도로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다음엔 진짜 붙는다. 한지수, 너 한번 보자.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그 길로 강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번엔 끝까지 가야겠어요. 박 실장과 사무실에서 만나요. 30분 안에요. 저는 박 실장이 운전하는 차로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응접실에 도착하니 강 변호사가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수 씨, 박 실장이 그동안 박민철 동향 추적해왔어요. 결과부터 들으세요. 박민철은 어머니 재판 비용과 한지수 씨에게 줄 위자료 8억을 감당하느라 불법 사채를 끌었었습니다. 사채요? 일수사채 세 군데서 합쳐서 5억 정도 썼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은 10억이 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박민철 거처로 찾아가서 장기 적출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박민철은 지금 정신이 정상이 아닙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염산까지 들이댄 거군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 해요. 평범한 신고로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으로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함정수사예요. 한지수 씨가 미끼를 던져서 박민철을 끌어내고 강력반과 박 실장이 매복해서 흉기를 든 현장에서 덮치는 겁니다. 특수강도와 살인미수, 접근금지 위반까지 한꺼번에 엮어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방검복 입혀드리고 사복형사 5명의 저까지 매복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 건드리게 합니다. 한지수 씨, 박민철은 지금 짐승이에요. 짐승은 우리에 가둬야 해요. 결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머릿속에 산소호흡기를 단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얼음장 같던 그 감촉도요. 할게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좋아요. 사흘 안에 작전 짜서 진행합시다. 미끼 문자 내용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위자료 반환 명목으로 현금 거래 제한하면 박민철은 무조건 올 거예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엄마는 다시 잠들어 계셨습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호흡기는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친정엄마 옆에 앉았어요. 친정엄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벽을 천천히 물들였어요. 엄마, 사흘만 기다려요. 사흘 뒤에 그 사람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친정엄마는 눈을 감은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결에도 제 말을 들으신 듯 잡힌 손에 살짝 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창밖 노을이 점점 진해지더니 어느새 보랏빛으로 깊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박 실장이 들어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작전 일정 잡혔습니다. 모레 밤이에요. 알겠어요. 무서우세요?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마저 쓰다듬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흘 뒤면 모든 게 끝나요. 이번엔 정말입니다. 함정수사 당일 늦은 밤, 저는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듬성듬성했어요. 박 실장이 지정한 벤치에 앉기 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겉옷 안쪽에 입은 방검복이 묵직했지만 든든했어요. 사장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공원 곳곳에 카메라 6대, 지향성 마이크 2대 설치했습니다. 사복형사 5에 저까지 덤불 속에 매복했어요. 옆가방은 가짜 돈 맞죠? 위쪽 한 다발만 진짜고 아래는 전부 종이다발입니다. 저는 미끼 문자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 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 일부를 현찰로 돌려주겠다. 오늘 밤 11시 한들공원 분수 옆 벤치로 혼자 와라. 벤치에 앉아 가짜 돈 가방을 옆에 두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공원 시계가 11시를 가리킨 직후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쓴 민철이 술병을 한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한지수, 진짜 가져왔냐? 가져왔어. 가방 안에 있어. 보자. 저는 가방을 살짝 열어 위쪽 진짜 지폐다발을 보여줬어요. 민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철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민철이 칼끝을 채목 가까이 들이댔어요. 가방 이리 내놔. 그리고 입 다물어. 알았어. 가져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뭐? 우리 엄마한테 정말 염산 뿌리려고 했어? 너네 엄마 골목에서 오줌 지리는 꼴 봤지? 너만 안 만났어도 그날 진짜 부었어. 왜? 도대체 왜 우리 엄마한테까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잖아. 어머니 감옥 가고 나는 사채에 쫓기고 사채업자들이 내 콩팥 떼간다고 협박해. 너 같은 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협박해서 돈 뜯으려고 했어? 너만 내 앞에 나타났으면 진작에 받아냈지. 가방 그만 떠들고 내놔. 칼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철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풀었어요. 바로 그때 민철이 가방을 낚아채려고 칼을 든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압 들어갑니다. 덤불 속에서 검은 옷의 형사 5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어요. 한 명이 민철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고 2명이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나 놓으라고. 박민철,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또각 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민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어요. 한지수,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아? 너야말로 이대로 끝나. 그 가방 안에 들은 거 진짜 돈 맞지? 너 인연 진짜. 형사 한 명이 가짜 돈 가방을 열어 종이 다발을 들어 보였어요.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이거 가짜라고. 박 실장이 덤불에서 걸어 나왔어요. 사장님, 음성과 영상 모두 깨끗하게 잡혔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형사들이 민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민철은 경찰차에 처박히기 직전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 실장이 제 어깨를 잡아 부축해 주셨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진짜 끝난 거 맞죠? 이번엔 진짜 끝났습니다. 누범 가중에 특수 강도까지 붙으면 못해도 10년 이상이에요. 며칠 뒤 저는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어요.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수의를 입은 민철이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한지수, 면회 와줄 줄은 몰랐다. 와야 할 것 같아서 왔어. 한 번만 보고 갈 거야. 무슨 말 하러 왔는데? 너 평생 햇빛 못 보고 살게 될 거야. 어머님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너 진짜 무서운 년이구나.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야. 보온병 한 잔에 죽었어야 할 사람한테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 한지수, 다시 볼 일은 없어. 잘 살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데웠습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 박 실장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퇴원 수속하러 가시죠. 네. 병원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 사람은 잡혔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친정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지수야, 이제 정말 끝난 거니? 네, 엄마. 진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카페나 잘 차려보자. 그래, 엄마. 우리 카페 잘 차려요. 저는 휠체어를 직접 밀고 병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친정엄마가 마지막 입원 가방을 무릎 위에 안고 햇살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에는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강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박 실장과 형사들에게 줄 성공보수와 사례금이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한지수 씨, 진짜 마지막 일이네요. 두 분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카페 오픈하시면 첫 손님으로 가겠습니다. 첫 잔 무료예요. 그럼 저는 두 번째로 가야겠네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가을 저녁의 노을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사람에게 차례로 건네고 마지막 위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 종결됐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자유라.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 번 더 굴려봤어요. 3년 시집살이를 거치고 살인미수 2번을 빠져나오고 모든 법적 싸움을 끝낸 끝에 손에 쥔 단어였어요. 가벼운 듯 무거운, 그러나 마침내 제 것이 된 단어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끝났어요. 지금 집으로 갈게요. 우리 딸, 저녁 차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 엄마, 잡채해놨어요?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다 해놨지.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사무실 빌딩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1년 후 서울교회의 한적한 거리에 우리 카페 오픈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판 이름은 엄마의 식탁이었어요. 친정엄마 손맛을 메뉴 한가운데 두자는 의미로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가게 앞에는 강 변호사와 박 실장이 보내준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 변호사 드림. 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내준 화환에는 첫 손님 약속 지키러 곧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잡채 샌드위치 재료 다 준비됐어요? 지수야, 다 됐다. 빵도 따끈하게 굽고 있어. 엄마 손이 진짜 빠르네요. 평생 우리 딸 도시락 싸던 손 아니니. 저는 가게 문 앞 오픈 팻말을 똑바로 걸었습니다. 9시 전가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산책 나온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참 예쁘네요.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잡채 샌드위치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잡채로 만든 거예요. 잡채 샌드위치요? 처음 들어봐요. 한번 드시면 또 오실 거예요. 친정엄마가 따끈한 샌드위치를 접시에 담아 직접 손님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2개 더 포장해 갈게요. 고마워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어요.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던 중에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뉴스 특보였어요.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어서 손이 멈췄습니다. 살인미수 복역 중인 60대 여성, 동료 수감자와 난투구 끝에 정신병원 입원. 저는 카운터 뒤로 잠깐 몸을 숨기고 기사를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수감 생활 도중 다른 수감자와 다투다 머리를 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망상 증세가 심각해 정신병원으로 이감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며느리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았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거기까지 가셨네요. 휴대폰 진동이 다시 울렸어요. 강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한지수 씨, 박민철 항소심 결과 나왔어요. 누범 기간 중 특수강도 및 살인미수 인정돼서 징역 15년 확정입니다. 항소 포기로 형 확정됐어요. 평생 햇빛 보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또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의 시집살이 2번의 살해 시도, 친정엄마를 향한 염산 협박까지. 그 모든 일이 이 한 통의 문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오늘 점심에 가게 오세요. 잡채 샌드위치 대접할게요. 12시에 들를게요. 박 실장도 같이요. 저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카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주방에서 새빵을 굽고 계셨어요.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친정엄마의 어깨를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딸 첫 손님 어떻게 됐니? 2개 포장해 가셨어요. 진짜? 엄마 손맛이 통한 거예요. 12시가 되자 강 변호사와 박 실장이 함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강 변호사는 흰 꽃다발을, 박 실장은 큰 화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진짜 멋지네요. 가게가 정말 이쁩니다.
약속대로 첫 손님으로 왔어야 했는데 두 번째라 죄송합니다. 두 분이 오신 게 어디예요? 야외 테라스로 가시죠. 저는 두 분을 가게 뒤편 테라스 자리로 안내했어요. 잡채 샌드위치와 시그니처 라떼, 친정엄마 수제 식혜를 차례로 내드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 입 베어물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 진심이네요. 매주 오겠어요. 입에 맞아요? 한지수 씨, 시아버님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지방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아셨답니다. 충격이 크셨는지 시어머니와는 영영 연을 끊으셨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셨네요. 그분도 평생 집안일을 외면하면서 사셨잖아요. 방간도 죄예요. 가족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지방만 떠도신 거니까요. 이제 혼자 한밭집 식당에서 다니시면서 노년을 보내신답니다. 면회 한번 오는 자식들도 없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한지수 씨가 좋은 분이라 그래요. 세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대를 했고, 친정엄마는 주방을 오가며 끊임없이 음식을 내셨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가게 안 모든 자리가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저녁 무렵 강 변호사와 박 실장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한지수 씨, 정말 새 인생 시작이네요. 두 분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에요. 아닙니다. 한지수 씨가 강하셨어요. 우리는 옆에서 도왔을 뿐이고요. 저는 두 분을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가을 저녁 햇살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셔터를 천천히 내렸어요. 친정엄마가 주방을 정리하다 카운터로 다가오셨습니다. 첫날부터 진짜 바빴네. 엄마, 이거 봐요. 뭐? 첫날 매출이 280만 원이 넘어요. 어머나, 정말이야? 엄마, 이거 동네 작은 카페에서 첫날에 나오기 힘든 매출이래요. 우리 딸 정말 해냈구나. 엄마, 우리 둘이 해낸 거예요. 저희는 한참을 카운터 앞에서 끌어안고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3년의 시집살이 친정엄마와 단 10분 통화도 못하던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카페에서 친정엄마와 마음껏 끌어안고 있는 이 순간이요. 엄마, 우리 진짜 잘 살아요. 그래, 우리 잘 살자. 저는 가게 한 마지막 불을 차례로 껐습니다. 주방 등, 카운터 등, 천장 메인 등까지요. 마지막으로 간판 불을 끄려고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눈에 담고 천천히 스위치를 내렸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친정엄마와 팔짱을 꼈습니다. 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가을 저녁의 신선한 바람이 두 뺨을 스쳤어요. 머리 위 가로등 불빛이 모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수야, 내일도 이렇게 손님 오겠지? 더울 거예요. 우리 가게 입소문 금방 날 거야. 우리 딸 욕심이 많아졌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딸 잘 컸다. 거리 끝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한번 멈춰섰어요. 친정엄마의 옆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깊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밤 거리에 두 사람의 발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어요. 저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수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사슬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사슬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수처럼 차갑게 깨어나고 단단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가로등 아래를 걸어가는 지수의 미소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환한 빛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